반갑습니다. PSLab의 송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의 DMAIC 제2강 로드맵에 대한 고찰입니다. 네, 제가 기업을 방문해서요, 담당자들과 담소를 좀 나누다 보면요, 식스시그마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 아직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식스시그마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사적인 경영혁신 활동의 일환으로요, 식스시그마를 추진했거나 추진하는 기업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전사적으로. 근데 그 많은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유지시키는 그 제너레이터, 발전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땐 역시 과제 수행이라는 거죠. 자, 과제 수행이 없으면 그로부터 나오는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나 관리 체계, 이것도 의미가 없어질 거고요. 또 과제 수행이 없다 그러면 과제 선정이라고 하는 그 체계도 의미가 퇴색을 할 겁니다. 또 과제 수행 주체인 벨트의 인사적 관리,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또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 이런 모두가 사실은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드리워진 그 모든 장막들,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좀 걷어내면 실제로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건 분명한 실체는 이제 과제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건 결국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문제 해결 방법론적인 어떤 접근, 그리고 그것을 잘 쓸 줄 아는 수행자의 역량,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도구로 본다면 그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연장을 좀 하면요, 우리가 DMAIC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론이라는 방법론이라는 것을 앞서 1강에서도 기승전결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MAIC는 1990년도 모토로라 CEO죠. 로버트 갤빈이 마이클 해리로부터 일리노이주의 샤운버그에 모토로라 식스시그마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하고 이 로드맵을 이제 거기서 완성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D는 나중에 이제 G에서 붙인 겁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이 큰 돌다리를 밟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2002년도에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확산이 됐는데요. 연구개발을 통해서 15개의 단계로, 스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여기는 이제 어떤 활동의 내용이라든가 해야 될 어떤 핵심적인 툴들, 활용하는 툴들, 이런 것들이 잘 규정되어 있어서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놨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하위에 세부적인 또 활동들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40개의 어떤 세부 로드맵으로 제가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했다기보다는 기존에 경험적으로 이런 활동들은 꼭 중요하고 해야 된다라고 강조되는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명확하게 좀 부상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틀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 강변에서, 자, 이쪽 강변으로 넘어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우리가 뛰어가다가 돌다리를 밟고 건너가다가 뒤돌아봤더니 내가 밟고 온 돌다리가 없어요. 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다음에 좋든 나쁘든 하여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관계가 분명히 있다, 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서 추진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모든 활동은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기승전결의 형태로, 또 그것을 세분화해서 접근성을 좀 높여준 그런 형태로 일이 추진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틀을 갖고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굉장히 사고에 어떤 제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고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왜 하는지, 또 어떤 것을 건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잘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죠? 또 잘 됐는지, 이런 그 기승전결의 형태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은 인프루브 이런 쪽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죠. 그래서 뭐 이것을 뭐 부정하기보다는 뭐 항상 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고유한 어떤 흐름이고, 그것을 좀 명료하게 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 방법론에 지금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요, 바로 이제 기법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치를 갖고 못을 뽑든 못을 박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하게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툴들 자체도 굉장히 탄생 배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틀려요. 연도가 뭐 FMEA 뭐 40년대 50년대 뭐 XI 매트릭스, 이건 뭐 기원도 없고요. 하도 오래돼서 뭐 수압 분석, 그 다음에 뭐 회기 분석, 뭐 실험계획 1950년대부터 이런 식으로, 또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은 다 각기 별도의 환경에서 별도의 이유 때문에 탄생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드맵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배열을 해놨다는 얘기죠. 뭐 메저 단계의 MSA, 애널라이즈 가설 검정, 인프루브 단계의 DOE, 컨트롤 단계의 관리도. 자, 이런 것은 제각기 만들어진 거지만 큰 어떤 묵직한, 그리고 꼭 필요한, 그리고 그 단계에서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 그런 유형들을 일단 배치를 잘 해놨고, 또 좀 섬세하게 정교하게 해놓은 것들, 예를 들면 프로세스 맵을 구하고요, XY 매트릭스로 우선순위를 하고, 그래서 프로세스 변수를 뽑고, 또 실체가 안 보이는 잠재인자를 뭐 FME로 뽑는다든가, 이런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툴들의 배치,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굉장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중요한 것은 통계적인 그런 해석들이 많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인 요소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 모르니까 또 더더욱 그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주입하는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아웃소싱 체계 내에서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툴이나 그 다음에 일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서로 비빔밥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교육을 갔다 오면 이게 통계 교육인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 이제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가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통계 얘기만 하다 보니까 모든 활동은 다 이게 통계 덩어리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본질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자,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역량을 나는 키워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걷어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방법론, 즉 이 흐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명확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되물으면요, 바로 예지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지력.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횡적 개념 이렇게 좀 정의를 했는데요, 흐름을 지금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부여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럼 아직 일을 안 했죠. 그런데 해야 될 방법들은 이미 나열되어 있어요. 일을 잘게 쪼개서 층별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서에 맞게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앞뒤 관계가 바뀔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나 전후관계로 엮여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여받은 과제의 어떤 성격,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돌다리에서 어느 돌다리, 또 어느 돌다리를 내가 밟고 서서 고민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예지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 활동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투입할 수가 있다. 위치와 해야 될 역할을 명확하게 사전에 알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일은 이 40개 로드의 돌다리를 다 밟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의 성격이란 게. 그래서 굉장한 어떤 뭐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거나 새로운 일이지 않는 한은 대부분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요. 이 일을 꼭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활동들을 미리 예지하는,
미리 알아내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것이 효율과 효과를 우리가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방법론이라고 하는 학습, 이 40개 세부 로드맵을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할 필요가 거기에 있고요. 따라서 내가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도 어떤 일을 미리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어떤 기본 지식을 사전에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은 곧 문제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기간을 좀 줄이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횡적인 개념은 이 로드맵이죠. 구체적으로 횡적인 개념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적인 개념이에요. 심도입니다.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냐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돌다리를 결정을 했어요. 몇 번째 돌다리, 몇 번째 돌다리, 몇 번째 돌다리면 내가 서서 그것을 갖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목표 값을 내가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지력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돌다리에 섰을 때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건 보통 개개인의 여러 가지 기본 소양,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횡적 개념은 학습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이 종적 개념인 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역량은 스스로 또 별도의 학습이나 아니면 과정을 통해서 좀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횡적인 개념과 종적인 개념,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엔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하는 기법 도구적인 측면하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수행자의 역량, 이것을 두 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측면은 횡적 개념에 대응하고요. 또 그것을 잘 쓰는 수행자의 역량,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종적 개념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이 횡적 개념과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고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엄습해 옵니다. 이것을 우리 투잡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던데, 제 의견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제 학습해야 되는 그런 부담,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투잡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좀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로드맵, 일하는 방식에 대한 횡적 개념과 종적 개념,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해 나가죠. 근데 수행해 나갈 때 우리가 이 로드맵에 대해서 조금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좀 관찰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기업의 전체 모수, 수행된 과제 전체를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즉, 오용 사례는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 관점에서는 애널라이즈가 빠지면 안 돼요. 요거에 빠져버리면 즉실천이 돼버리죠. 또 분석할 필요가 없는데 분석을 하면 페이퍼워크가 되죠. 그래서 이 애널라이즈라고 하는 것에 적합한 그런 과제의 난이도를 가지고 우리가 디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 관점에서는 사실 애널라이즈가 제일 중요해요.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프루브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프루브는 애널라이즈에 100% 이렇게 종속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프루브를 수행을 할 때 A단계에 종속된 이런 개념을 애널라이즈에서 분석을 심도 있게 이루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아주 너무 과장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분석 결과와 임프루브의 어떤 매칭 관계가 불분명하다든가, 분석 결과하고 I 단계하고 내용이 틀리다든가, 또는 분석 내용은 엄청 많은데 임프루브 단계는 용두사미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애널라이즈에 있어서의 남용 사례, 너무 과대하게 사용되는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 관점에서는, 흐름 관점에서는 이제 애널라이즈가 중요한데, 성과 관점에서는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건 안 해도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프로세스 적용하는 단계고 확인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애널라이즈가 잘 됐다고 해서 100% 성과가 낼 수 있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애널라이즈가 잘 되면, 심도 있게 분석이 되면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꼭 성과가 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과가 나려면 실제 적용해서 효과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단계가 하나 더 안 되더라도 컨트롤 해야 된다. 그래서 M단계에서 바로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해버리면 그 즉실천이 되는 거죠. 어쨌든 프로세스를 고치려고 하는 게 과제, 문제풀이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은 반드시 수행하고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과 관점에서 이 컨트롤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석을 해보면 수행된 과제를 전부 분석을 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컨트롤이 가장 취약합니다. 오형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그 컨트롤 단계의 좀 오형 사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그러니까 과제를 DMAC으로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 너무 많은 과제 때문에 그 중요도가 이제 떨어지는 이런 것까지 이제 과제로 들어온 뭐 그런 예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너무 과대한 분석을 하는 경우, 남용 사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못 쓰는 거죠. 이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잘 쓰는 이런 역량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이들을 그냥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래서 오히려 역량을 갉아먹는 이런 형태는 우리가 취해서는 좀 곤란하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툴과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분리돼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분리돼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별개로 일단은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그 방식이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둘이 더 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기법들이 쓰일 수 있도록 본인의 어떤 그 용법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방법론과 툴과의 관계를 좀 정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앞서 로드맵에 대해서 40개의 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흐름에 관련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은 다음 제3강에서 그 로드맵의 어떤 구조를 또 해석을 합니다. 그때 왜 이것이 중요하구나, 학습의 필요성이 있구나, 예지력이라는 것이 역시 일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문제 해결할 때. 자, 이런 것들 좀 되새김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네,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